화요일 용봉탕 시간입니다. 국민의힘의 김용남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정봉주 교육연수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윤석열 대통령 우크라이나 방문을 했어요. 전쟁 중인 국가 그 나라에 국가 원수가 대통령이 처음 간 거거든요. 외교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우선 확실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봐야겠죠. 근데 제가 보기엔 이번 우크라이나 방문은 정치나 외교적인 이유보다는 경제적인 이유가 더 커 보여요.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종전 이후에 이루어질 재건 사업과 관련해서 미리 좀 우리가 선점을 하자, 이런 경제적인 이유가 더 커 보입니다. 자, 이렇게 전쟁 중인 국가에 지금 갔던 건데 이 장호진 차관인가요? 글로벌 중추국가로 책임 외교 몫을 하겠다 이런 말로 했고 강력하게 지원 의사도 표명을 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갔던 부분 정봉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차관이 얘기를 한 걸 보면 이제 이 정부의 인식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한미 동맹 관계거든요. 네. 무척 중요합니다. 근데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미국의 무슨 똘마니 예. 이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국제사회의 외교 관계는 항상 이게 정석으로 어떻게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떻게 배우냐면 네. 무정부주의적이다. 질서 없고 원칙도 없다. 그럼 뭐냐면 국제사회에서 외교 관계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국가 이익. 국가는 뭡니까? 국민이거든요. 네. 우리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이 행위가 맞냐 틀리냐라고 하는 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간 거는요. 실질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대리인 역할을 한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미국의 대리인 역할이다. 이게 네. 언제 우리가 이런 행위를 한 다음에 경제적으로 무척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언제냐 하면 네. 지난해 2021년에 지난해 2022년 11월이죠. 네. 캄보디아에 가갖고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그럴 때 아세안 정상회담은 뭐냐면 경제와 평화 연대거든요. 네. 거기서 거의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우리는 미국의 입장을 대신한다라고 하는 뉘앙스의 그 입장을 발표를 해요. 네.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우리나라 그 수출이 급격하게 지금 급감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두 번째가 어디냐면 아세안이에요. 미국이 조금 올라가고 있고요. 아세안 국가들이 이게 경제연합체고 평화연합체인데 여기서 군사적 얘기를 하고 미국 입장을 대변하는 그 나라 13개 국가가 미국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중국의 지위와 입장 때문에 많은 분들은 중국 눈치를 본다는데 대통령은 국가 이익을 위해서 타국의 눈치를 보는 게 맞아요. 근데 그때도 그렇게 미국 대리인 입장을 하더니 지금 나토에 방문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네. 그다음에 나토에 방문해갖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전후 재건요. 제가 장담컨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내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전후에 무슨 재건을 약속을 해요. 그리고 젤렌스키 입장에서 그 전쟁이 끝났잖아요. 그때 입장이 바뀔지 어떻게 합니까? 무슨 MOU를 맺는 것도 아니고. 김용남 같이 한번 너무 길게 말씀을 짧게 주셨는데 요 같이 한번 임종석 이사장이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러시아를 적으로 돌렸다. 막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 팩트도 여러 가지가 틀렸고요. 정리 무슨 좀 해주시죠. MOU를 맺는 네. 것도 아니고 왜 갔냐고 그러는데 MOU 맺고 왔잖아요. MOU 맺고 왔고 지금 우크라이나 그 전쟁 상황은 지금 교착 상태죠.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지금 1년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 러시아가 오히려 전반적으로는 밀리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국지 전투에서 러시아가 살짝 이긴 건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전쟁의 상황은 러시아가 밀리고 있고 이게 보니까 러시아가 이 어마어마한 전쟁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핵무기와 대조되는
그 단어로 재래식 무기라고 흔히 얘기합니다만 이 재래식 무기라는 게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비싸거든요. 예. 미사일 한 방에 수십억, 수백억씩 하는데 엄청난 전쟁 비용을 감당할 만한 경제 규모가 안 되는 거예요. 러시아가. 러시아 지금 예. 전쟁 상황을 보니까. 그래서 교착 상태라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기에 이게 우리나라 6.25 전쟁 모델과 비슷하게 갈 것 같다. 왜냐면 초반에만 붙고 다음에는 계속 그냥 그렇죠. 흘러가니까요. 국지적으로 밀고 땡기고 하지만 큰 상황 변화는 없는 상태로 좀 지리하게 시간을 끌다가 네. 결국에 이 전쟁은 정전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네. 전후 재건 사업이 뭐 올해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1991년 소련 해체 이후에 사실은 30년 이상 소위 세계화라고 했죠. 네. 동서 진영의 대립이 많이 완화되면서 경제적인 효율성을 중심으로 뭐 러시아가 됐던 중국이 됐던 주로 교역의 대상으로서 교역 규모를 서로 늘려오던 것이 지금 세계 질서가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네. 사실은 동서 진영이라는 게 새롭게 진영 간 대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국가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대통령,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대통령으로서 이게 지금 예상되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규모가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2,000조 이상입니다. 네. 우리나라 1년 전체 GNP만큼의 사업 규모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우리는 특히 건설 산업에 있어서 장점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중동에서도 건설업체들이 진출해서 많은 외화벌이를 했습니다만 일단 빠르고 정확하거든요. 네.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이. 속도에 있어서는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다는 거는 정말 장담할 수 있어요. 예. 진행되는 거 보면. 그리고 일부 민간 업체 중에는 이미 러시아 쪽과 MOU를 맺은 업체도 있고요. 그래서 요새 주식시장 보시면 건설 업체들이 물론 국내외 이런저런 사고로 인해서 출렁거리는 업체도 있습니다만 우크라이나 그 재건 사업 소재로 지금 주가가 막 올라가고 그런 있는 기업들도 기업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있죠. 그러니까 예. 이게 먼 미래만은 아니고 대통령으로서 특히 경제 확장을 위해서 챙길 수 있는 그리고 꼭 챙겨야 되는 부분이죠. 이걸 갖고 아무 국익과 상관없는 시간 낭비를 했다고 비난하는 거는 어불성설이에요. 이것도 영업 사원으로 그런 공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그 외교 관계에 있어서 지금 너무 모른다라고 이렇게 자꾸 생각이 드는 게 이 전쟁의 성격에 대한 분석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많이 분석하세요, 그럼. 네. 깐죽거리지 마시고 다 알겠습니다. 분석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아마 대통령실에 이 전쟁의 성격이 뭐냐면 이게 인종주의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지리하게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 나토에서 바라보거나 미국에서 바라보는 냉전적 다시 신냉전으로 회귀하는 성격이라고 한다면 전쟁이 조기 종식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인종주의적 성격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정전 휴전 얘기하는데요. 이거 협상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우크라이나에서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전쟁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러시아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인종적 문제에 있어서 인종 청소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물러설 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전 휴전 상태가 네. 쉽사리 안 갑니다. 그러고요. 지금 여기 이 나라 그 전쟁 관계 갖고 처음에 우리가 부인하다가 지금 슬그머니 인정한 게 뭐냐면 155mm 그 풍산 금속인가요? 거기서 35만 발을 부산을 통해 갖고 살상 무기 제공을 했잖아요. 네. 처음에 부인하다가 슬그머니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이미 관여를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후 문제를 굳이 이렇게 미국의 대리인적 성격으로 해갖고
실질적으로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건 뭐냐면 중국과의 무역 관계입니다. 아세안과의 무역 관계예요. 여기선 손해를 보고 특히 러시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러시아 문제를 풀지 대안도 없는 상태에서 미래 무지개만 갖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정도 관계가 있으면은 그다음 대한민국이 아까 건설 계속 장황하게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 중동에서 세웠던 그 건설 실력이면 전후 재건 충분히 들어가요. 네. 여기 가갖고 지금 이렇게 깊숙하게 전쟁에 관여함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피해는 계산도 하지 않고 아하. 미래의 가치만 갖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특히 외교 문제에서 전쟁의 성격도 분석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대단히 외교적으로 아마추어적 성격을 계속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갖고 그놈의 그 무슨 명품 쇼핑을 왜 합니까? 그럼 명품 쇼핑한 다음에 그거 문제 제기하고 그 나라에서 언론에 나온 걸 우리나라 언론에서 받았고 5군데 갔다라고 하는 게 사진까지 나왔거든요. 그거 어떻게 됐냐 확인해 달라고 하니까 정쟁화 시키지 마라. 정쟁이 뭡니까? 정치 쟁점화 아니에요. 네.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 밝히지 아니, 않습니까? 전쟁 얘기하다가 갑자기 무슨 쇼핑 얘기를 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왜 하는지 자, 얘기해 드릴게요. 아니, 잠깐만 내 필요 얘기해 없어요. 드릴게요. 그렇게 잠깐만요. 전쟁 성격을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하셨다고 하면 잠깐만요. 아니, 국민이 내 얘기를 마저 들어보세요. 우리 왜 쇼핑 정봉주 얘기를 의원님 하냐면 말씀이 너무 길어서 왜 그래요. 쇼핑 얘기를 하냐면 여기 수재가 났잖아요. 그리고 이 수재 나고 난 다음에 입장 발표가 나온 것도 6시간 7시간 만에 한참 뒤늦게 나왔어요. 그럼 그 나라 갖고 일정까지 변경하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냐라고 국민들이 지금 원성이 높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 쇼핑 얘기를 지금 왜 합니까? 아니 여기 갖고 지금 보이는 성격이 전쟁의 성격도 제대로 분석을 못해 가갖고 쇼핑을 할 정도의 정신이 있는지 알겠습니다. 자, 김용남 의원님 정리 쇼핑 논란까지 얘기 같이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쇼핑 논란은 네.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 아니고 이제 영부인이 네. 거기를 매장을 방문했다는 것인데 그거는 공식 일정이 없는 시간에 이루어진 일이고 뭐 왜 갔는지 저는 뭐 모르겠어요. 네. 그건 뭐 알 수 없는 호객행위라고 일이고 하긴 다만 하는데요. 예. 뭐 아니, 호객행위 정봉주 김용남 의원이 한 게 의원님이 아니니까. 전쟁 성격까지 뭐 말씀을 하는데 아니 다 필요 없고 제가 보기엔 이거 내년을 못 넘깁니다. 아. 제가 보기엔 러시아가 이 전쟁을 오래 끌 수 있는 경제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된다. 능력이 안 예. 돼요. 그러니까 아, 이 정권이 내년을 못 넘긴다고? 아니요. 러시아 그렇게 엉뚱한 말씀 전쟁. 하시지 말고 아니 그렇게 들려요. 예. 그렇게 들려요. 이게 지금 전쟁이라는 게 이 정도 대규모 그 비용을 쏟아부으면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나라는 지금 현재로는 미국밖에 없어요. 정도밖에 없다. 사실은 예. 러시아가 옛날에 소련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나라였던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만 예. 사실은 그 러시아는 1차 산업에 의존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원자재 팔아서 예. 그 경제 규모 자체가 원자재의 국제 가격에 크게 의존하는 나라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천연가스, 석유 아니면 이제 금속 이런 원자재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제조업 뭐 이 서비스업 이런 게 없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워서 내년을 못 알겠습니다. 넘길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특히 경제적인 이유에서 방문한 거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의미가 있어 보여요. 그거는 뭐 이 정도로 정리를 좀 하고요. 뭐 명품샵 논란은 얘기하고 싶지 않는 거죠, 김용남 의원님. 잘 모르잖아요 명품. 아니 저는 우리도 잘 일단 몰라요. 명품 샵이 어떤 샵인지를 잘 모르고 네. 뭐가 명품인지 잘 저 몰라서 역시 그렇긴 한데 혹시 정봉주 의원님 뭐 짧게 잘합니다. 정리를 저는. 좀 해주십시오. 여기 간 데는요. 예. 이른바 편집샵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런 데가 있습니까? 편집샵이라고 하는 예. 것은 예를 들어 그 명품이 에르메스라든지 뭐 샤넬 그다음에 네. 루이비통 이런 게 독자 매장이 있는가 하면 예. 그 나라 재벌들이 운영하는 편집샵이 있어요. 그런 데가 있습니까? 편집샵이 우리나라도 청담동 가면 그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예. 그게 주로 S모 그룹 어허. 이런 데서 그 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재벌 그룹에게 각 브랜드가 거기에 따가는 물건을 줍니다. 아하. 왜냐하면 신용도가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편집샵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곳에 가고 여러 브랜드를 쇼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호객행위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애당초 말이 안 되고 쉽게 얘기해서 근데 편집샵도 5군데를 들렸다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게 쇼핑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쇼핑하러 간 거다. 예. 그리고 분명히 그 나라에서도 편집샵이라고 보도가 됩니다. 네. 근데 이거를 국민들이 무슨 자꾸만 이런 걸 보면
이것도 입장 발표하고 그 적절치 않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수재가 이렇게 했는데 네. 이게 국민들 인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과하고 넘어갈 일이거든요. 네. 조금 지나면 국민들은 무슨 개돼지로 보는 것 같아요. 아하, 예. 왜냐하면 이런 거 입장 밝혀야 되거든요. 이미 정쟁화되어 있대. 정쟁화를 제일 그 앞장서서 시키는 게 이 정부예요. 정치적 쟁점하거든요. 협치는 없는 정부 아닙니까? 정치 쟁점을 제일 많이 시키는. 근데 이미 정쟁화됐기 때문에 밝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명품 샵 얘기는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불편하니까 안 하고 싶겠죠. 하지 지금 마세요. 피해 관련해서 귀국하면서 이제 하자마자 중대본 회의 직후에 경북 예천 상사태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시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 불행한 일이고 네. 그 중간중간에 대처가 좀 늦어진 측면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오송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참 보면 우리가 강둑이 무너져서 갑자기 물이 들이닥친다는 것을 예상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그런 일이 좀처럼 없으니까요. 근데 지금 보도되는 내용으로 봐서는 그 제방을 과연 제대로 예. 쌓았느냐, 예. 그 높이를 높이는 데 있어서 좀 부실하지 않았느냐라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그 특히 버스와 관련해서는 원래 그 노선이 아니었다는 것이잖아요. 아하, 다른 맞아요. 노선으로 가는 거였는데 원래 노선의 일부가 침수 위험이 있으니 우회하라고 해서 글로 돌아갔다는 것인데 네. 이게 보니까 차라리 그 원래 노선은 침수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지금 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사고를 만든 성격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후변화 뭐 말로는 여러 번 얘기했는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재난 상황이 이렇게 갑자기 닥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대처가 미흡한 게 사실로 네.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재점검을 해야 되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저는 이게 인재라고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는지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소방 관계자 그쪽에 이제 전문가하고 이제 이렇게 그 통화를 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일기예보가 이제 우리가 그 TV에서 보는 게 일상적인 그 하루 전 근데 6시간 초단기 예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정보를 아마 공공기관에서는 다 받고 있을 것이다. 만약에 이렇게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있을 때 6시간 정도의 단위로 끊어서 네. 일기예보하는 그 정보를 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예측이 불능했기 때문에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로 전체가 지금 우리 교통관리 시스템이 CCTV를 다 보고 있답니다. 예. 근데 그 육안으로 동영상 보면 육안으로 보이잖아요. 물이 차는 게. 물이 네. 차는 게 예상외로 무슨 급류가 떠내려오는 것 같아요. 도로에. 이게 CCTV로 확인이 안 됐을까요? 그분의 문제 제기예요. 네. 그래서 CCTV로 하면서 근데 지금 사고 난 사람들이 모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느 누구도 안전관리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거든요. 통제하는 사람이 없었다. 통제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안으로 들어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앞에서 물이 쏟아져 나고 있었고 그럼 CCTV 상으로 그 정도면은 우리가 그 블랙박스로도 그렇게 확인되는데 CCTV 상으로 충분히 확인 가능했었는데 왜 이런 게 대비가 안 됐었냐는 거예요. 인재 성격이 그래서 강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지역 그러니까 충북 지역 지역에서 재난관리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었는지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그렇죠. 뭐 그쪽에서 운영되고 있었는지 운영되고 있었으면 어떻게 제대로 관리하고 있었는지 일테면 홍준표 지사는 이제 막 뭐라고 그러지만은 홍준표 지사가 일요일 날 4시간에 골프 칠 수 있지 했죠. 근데 이건 일요일이 아니라 비상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다 나와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렇게 비상 상황에 공무원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사후에 좀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 뭐 국정조사실에서도 한다 그러고 경찰 조사도 한다고 하긴 합니다. 이때 CCTV로 확인한 팀은 어떻게 됐는지 그걸 좀 봐달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클 것이다. 정봉준 그 부분을 짚어주셨네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지금 이제 워낙 큰 사고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뭐 대통령께서도 지나칠 정도로 뭐 대응을 해달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게 요새 보면 기상청 예보도요 거의 폭우 예보가 너무 잦아요. 근데 지금은 실제로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만 지난주 초만 해도 중부지방에 엄청나게 비가 많이 올 거라고 월요일 날 예보를 했는데 안 온 지역이 엄청 안 많거든요. 오는 지역마다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 사고 터질 때마다 사고 책임자를 이렇게 규명하는 작업을 하다 보면 무조건 과잉 대응하게 돼 있습니다. 각자가. 그러면 그게 쌓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양측이 소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경보, 주의보 내려도 이게 틀릴 확률이 많다라는 게 각자의 국민들의 경험치로 쌓이다 보면 네. 그 아무리 강한 경보나 뭐 이런 예고를 내려도 그거를 심각하게 안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계속 나오니까. 이 참 근본적인 문제기는 한데 네. 사실은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경보가 내려지면 정말로 그 경보 수준에 맞춰서 모든 세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그렇게 뭐 슈퍼컴퓨터도 나오고 뭐 그 기상청의 예산도 꽤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예측 쉽지 가능성이 않다는 거죠. 결코 높아지지 않고 있어요. 이게 아니, 근본적인 문제 그 같아요. 문제는 이렇게 보여요. 그 저도 이제 이번에 알았는데 네. 오늘 서울 지역에 400mm가 쏟아붓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어떻게 상황이 바뀌었냐면 그게 어제 저녁 밤 늦게까지 예보입니다. 그리고 그 또 어떻게 돼? 근데 오늘 5시 이후에 서울 지역은 비가 안 내려온대요. 네. 안 내린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남부 지역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보니까 초단기 예보가 있다는 거예요. 기상청에. 짧게 하는 예. 예보. 아니 그러니까 짧은 시간을 계속 하는데 예. 그게 행정기관과 공유가 되고 있는지 전 그거를 이번에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건 중계 아니에요? 예보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중계? 좀 전에 뭐 좀 언급이 됐는데 이제 이 정치인들 아니 공무원들의 예, 행동 예.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이 골프 때문에 본인은 뭐 내가 치는 거 뭐 문제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권에서도 좀 아쉽다는 반응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치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예, 예. 골프장이 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휴장에 들어가서 치지는 못하고 치러 가는 클럽에 게 번개 지금 때려요. 문제인데 예. 제가 보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시장 출마한다고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왜? 그랬잖아요. 음흠. 아니 이게 국회의원 5선에 당대표 2번 지내고 대선에도 2번 2번 출마했던 나왔고. 분이 예. 왜 시장을 그랬는데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뭐랄까요? 뭐 본인으로선 조금 억울하게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맡고 있는 자리를 부가적으로 그냥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지자체장이라 이 정도 폭우가 쏟아지고 여기저기서 수해가 나고 있으면 골프장까지 안 가셨어야 맞는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 그 원희룡 장관 얘기를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정봉주 의원님께는요. 그 기자회견 하면서 견인차가 막 들어오는데 기자회견 계속 막 하면서 견인차를 좀 막아가지고 논란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 또 국토부가 오해라고 좀 또 해명을 하고 있긴 한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홍준표 지사 같이 그 뭐 얘기해 시장도 주십시오. 그렇고 예. 원희룡 장관도 그렇고 이게 이제 그 저는 공적 마인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네. 홍준표 지사 저 시장 얘기는 아무리 저건 변명을 해도 이유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부적절한 행동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게 비가 폭우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주말은 4시간이니까 내가 쓰겠다? 그럼 공인하면 안 되죠. 아하. 그렇고 자치단체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 골프장 가는 게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어디 사고 현역에 있을 때도 네. 어디 사고 현장에 가면 그분들 인상 공무원들 이렇게 보면 웃고는 있는데 인상 쓰는 게 보입니다. 네.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 정치인들이 그 가는 거에 방해된다. 정치인들이 가는 게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가서 조용히 좀 이렇게 상황 파악하고 조용히 좀 격려하고 오고 와야 되는데 가면은 카메라가 항상 쫓아오니까 시끌벅적합니다. 그리고 카메라 기자회견하는데 실질적으로 앞에 견인차가 확 지나갈 수 있으니까 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좀 오버했겠죠. 못 가게 막은 예, 거죠. 예. 그랬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상황 파악을 해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사고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합심해 갖고 같이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공무원들이나 그 장관을 수행했던 사람들이 좀 과잉 대응을 했다. 과잉이다. 예. 예. 자,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예. 김은경 혁신위가 지금 저희가 확인을 좀 해보니까 혁신위원장도 그렇고 혁신위원들도 다른 라디오 방송에 다 출연을 좀 했더라고요. 뭐 인터뷰를 한다는 거는 뭔가 이제 얘기를 좀 하겠다. 그 뭐 또 색깔을 못 내는 거 아니냐. 뭐 1호 불체포 특권 포기 그것도 지금 관철 못 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점이 좀 뭐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색깔은 확실히 드러내고 있죠. 성과를 못 내고 있을 성과를 못 뿐이죠. 내고 있다. 그리고 예. 색깔은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네. 자기 뭐 계파 살리기라고 맞습니다. 예. 언급했던가요? 음흠. 제가 보기엔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위가 혁신 대상으로 보여요. 혁신이요 혁신 대상이다.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당내 민주주의를 다시 부활시키고 예. 그리고 자기 특권 지키기에 매몰되어 있던 것을 좀 당을 바꿔보라는 의미에서 혁신위를 시작을 한 건데 네. 계파 색깔을 명확히 하면서 네. 그러니까 소위 친명 반명이라는 계파에 있어서 완전히 친명 색깔을 명확하게 드러내면서 엉뚱한 시비를 건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1년 넘게 미국 체류하다가 귀국해서 귀국 이후에 중량감 있는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할 것으로 예상됐던 그리고 네. 해야 됐던 행보를 지금 한 거잖아요. 그 전직 대통령 묘소 찾아뵙고 뭐 이런 행보를 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이 예정되어 내일 있었는데 합니다. 폭우로 취소가 된 것이고요. 네. 아니 무슨 계파 살리기를 했다는 건지 잘 모르겠고 혁신위원장이 일단 그런 언급을 하는 게 대단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런 혁신이라면 그냥 해체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봉주 의원님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낙연 대표 귀국이 민주당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이제 밖에서 이제 국힘 입장에서는 이거 좀 갈라치기 하고 내부에서 좀 고춧가루도 좀 뿌리고 좀 분열도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실질적으로 이낙연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당내 여론조사를 해보고 그러게 되면 지금 부정적 인식이 무척 높아요. 예. 그러니까 혁신위원장 입장에서는 그 입장을 반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요. 당대표와 최고위원 그 5분인가 계시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지명직 최고위원들이 있고 이분들이 그 당이 원팀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원팀을 자꾸만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당신은 또 그 민주적이고 독자적인 입장이니까 우리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이래야 됩니까? 아니면 경고를 해야 됩니까? 근데 당에서는 지금 이렇게 경고하게 되면 또 이게 무슨 그 반명 비명 당 그 지도부에 반대하는 사람들 찍어내리기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정치적으로 입장이 자유로운 김은경 그 혁신위원장 입장에서는 얘기하기가 편한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혁신위원회 불만 사항이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당원들의 불만이 빗발을 칩니다. 현실이에요 이게. 근데 그걸 못 가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입장을 얘기를 했더니 서른이 이제 뭐 마녀 사냥식 이게 언제 마냥 그러니까 당에서 분열을 조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열을 조장하는 계파적 발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잘한 거죠. 잘한 것이다. 아니 이게 보면요. 혁신위원회 제가 안을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당원들의 요구가 너무 많이 들어와 갖고 어떻게 업무를 못 볼 정도에 이렇게 당의 분열상을 저렇게 조장하고 있는데 왜 혁신위원회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냐라고 하는 얘기가 빗발을 친답니다. 지금 짧게 정리해 주실 시간이 정 됐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 생각이 역시 맞았다라는 어떤 생각이 부분입니까? 더욱 확실해졌어요. 지금 혁신을 해체하는 게 맞아요. 보니까 거의 취지가 이낙연 전 대표가 왜 귀국을 해서 이 평지풍파를 일으키느냐. 말씀을 들어보니까 거의 이낙연 전 대표가 아예 망명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친명계에서는. 아니 귀국해서 지금 당에 도움이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비판받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이런저런 사법 리스크를 많이 떠안고 있는데 당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왜 당 전체가 떠안느냐.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왜 개인과 당대표 개인과 공동운명체가 돼서 이런 위험을 감내해야 되느냐. 그리고 소위 체포동의안 체포동의안 표결이나 이런 데 있어서 단일 대우로 나가는 게 과연 맞느냐. 아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판이 생기니까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킨 건데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아무 의미 없겠어요. 혁신위원회라는 짧게 게. 정리해 주실 시간이 지금 다 됐습니다. 네. 국민들이 비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부 소수의 비판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론 지형을 안 보고 원하는 대로만 자꾸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민주당을 원하는 많은 분들이 이낙연 대표가 귀국하자마자 당의 합심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 만났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안 만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폭우 때문에 만나지 못하게 된 날 누가 거절했는지 그거는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서로 얘기를 안 하니까. 네. 근데 그날 누굴 만나냐면 이재명 대표 물러가라고 하는 부산의 전직 김영우 의원을 만났어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게 되면 지금 뭐 망명하는 게 아니라 귀국하자마자 당의 합심을 위해서 뭘 했냐라고 알겠습니다.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네. 말씀은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자, 용봉탕 김용남 전 의원, 정봉주 전 의원 두 분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